강연자로서의 소명감을 느껴요. 뭘까요? 적어도 명언 한 가지만큼은 알려드리고 떠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택했어요. 배우고 들이키면 기쁘지 않은가? 어디에 나오는 말일까요? 공자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논어의 그 유명한 논어의 첫 번째 문장이에요. 참 논어라는 책 지루할 것 같죠? 하필 첫 문장이 저런 내용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계속 공부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끝까지 공부 또 공부하라는 뜻입니다. 공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굉장히 지루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논어의 두 번째 문장은 완전히 달라요. 이거예요.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즐겁지 않은가? 즐거운가요? 돈이 많이 들 것 같죠, 여러분?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뭘 하겠습니까? 예, 사회적으로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음주 가물을 많이 하겠죠. 왜? 먼 곳에서 찾아왔으니까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알코올 기운이 있는 액체를 조금씩 마시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굉장히 즐겁게 시간을 보내겠죠.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인가요? 친구랑 신나게 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논어책 다 읽어보셨나요? 공자님에 대해 잘 아세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죠. 논어책은 좋은 책이라고 하는데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첫 번째 문장은 뭐였죠, 여러분? 공부. 또 공부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 문장은 뭐죠? 신나게 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책을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까? 도대체 논리라고는 하나도 없는 책이 바로 논어예요, 여러분. 이름 높은 책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라는 사실. 명심하라는 뜻에서 이 두 문장을 알려드렸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갑자기 공자욕을 신나게 하다니 무슨 맥락일까요? 정답은 이 강연의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의정지속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아주 좋은 글이 있죠? 굉장히 길지만 내용은 별거 없어요. 옛날 사람들은 친구를 제2의 나라고 불렀대요. 주선이라는 표현도 재미있죠? 주선한다는 뜻의 그러한 표현이에요. 친구들은 서로 돕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런 표현이 나왔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붕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인 줄 아십니까? 새의 날개를 본따서 만들었대요. 새의 날개가 몇 개죠? 예, 하나 있으면 날기 어렵겠죠. 나의 한쪽 날개라는 뜻이에요. 친구는. 또 다른 한자, 버두자가 있죠. 버두자는 조금 무서운 한자예요. 왜? 손수자에 또 우자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한자래요. 내 손 말고 등 뒤에 손이 하나 더 있대요, 여러분. 무시무시하죠? 누구 손이에요? 친구 손이에요. 나의 또 다른 손이 바로 친구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낭만적인 해석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정지속의 법칙. 첫 번째 법칙이에요. 우정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예, 참 한심한 법칙이죠. 당연히 우정은 홀로 존재하지 않죠. 자기 혼자 거울 보고 좋아하면 어떤 사람이죠? 예, 정신 나간 사람이죠. 우정에는 반드시 짝이 있어야 된다는 굉장히 단순한 소리입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글은 누가 쓴 글일까요? 박지원이 쓴 아주 유명한 글입니다. 참 좋은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강연에는 또 다른 주제가 있다는 사실 모르셨죠? 오늘 강연의 또 다른 주제는 박지원 욕하기예요, 여러분. 박지원이 자신이 썼다고 주장하고 자신의 문집에 당당하게 실은 이 글, 정말 박지원이 쓴 글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벗은 제2의 나다. 몸은 둘이지만 마음은 하나다. 박지원의 글이랑 똑같죠, 여러분? 하지만 이 글은 박지원이 쓴 글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잘 알고 있어요. 분명히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성호 사설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성호 이익이 쓴 글이 여러분, 여기 또 함정이 있습니다. 정말 이 글을 이익이 썼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익이 저렇게 이야기했죠. 읽어보니 뼈에 사무치는 말이었네. 예, 그래도 이익은 박지원보다 조금 나은 편이에요. 자기가 다른 데서 읽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박지원은 절대 그런 소리 안 했어요, 여러분. 어디서 베꼈느니, 다른 사람이 그래서 몰래 훔쳐왔느니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읽어봤다고 했으니 원래 쓴 사람이 있겠죠. 원래 쓴 사람은 누구냐? 예, 외국 책인 교우론이 바로 저 문장이 나온 곳입니다, 여러분. 교우론 다 아시죠? 예, 모르시는군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제 강연에 오신 분의 수준을 지나치게 높이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나 봅니다, 여러분. 교우론의 내용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교우론이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박지원과 이익이 몰래, 이익은 몰래는 아니지만 베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우론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원칙, 나의 친구는 남이 아니라 곧 나의 절반이다. 제2의 나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문장이 바로 첫 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 원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친구와 나는 비록 두 몸이지만 두 몸 안에 마음은 하나일 뿐이다. 교우론은 보시다시피 우정에 관한 수많은 법칙들이 나열되어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베끼기에 참 좋은 책이죠. 그래서 저도 우정 지속의 법칙 쓰면서 많이 베꼈습니다, 여러분. 물론 출처는 밝히지 않았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우론은 조선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어요. 유명한 책이었으니까 박지원과 이익 같은 사람이 베꼈겠죠. 예, 다시 질문 드릴게요. 이 교우론 누가 쓴 책일까요? 물어봤자 시간 낭비겠죠, 여러분?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이마두라는 사람이 썼어요, 여러분. 이마두 잘 아시죠? 예, 역시 또 모르시네요, 여러분. 이마두는 삶의 이력이 굉장히 특이하죠. 원래 이태리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죽었다고요? 베이징에서. 저런 사람이 보통 무슨 일을 한 사람일까요? 네, 선교사일 가능성이 무척 높죠. 맞아요. 이마두는 신부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죠. 신부는 뭐 하는 사람이죠? 신앙을 전파하는 사람이죠. 근데 왜 교우론을 썼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마두도 저랑 비슷한 처지였어요. 무슨 뜻일까요? 예, 친구가 전혀 없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는 되죠? 저 당시 16세기에요. 16세기 중국에서 이마두는 중국어를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중국어로 예수를 믿으라고 떠드는 서양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중국 사람이었으면 이마두 곁에 가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었을까요? 안 그랬겠죠, 여러분. 아무도 이마두한테 접근을 하지 않았어요. 이마두는 굉장히 곤란하게 됐죠. 선교하러 왔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중국 사람들은 도대체 뭘 좋아하는지.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친구라면 거의 환장을 하는 거예요. 이마두는 이거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쓴 책이 바로 교우론이에요. 교우론은 일종의 미끼였어요. 사람들을 자기한테 불러들일 미끼. 이 미끼는 성공했을까요? 대성공했어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이 책이 나오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우정에 관한 이렇게 참신한 이야기들이 잔뜩 모여 있다니 그 다음 날부터 이마두의 집에 잔뜩 모여들었어요. 이마두는 뭐 했을까요? 예, 그때 선교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마두는 황제까지 만나게 되는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이마두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긴 하지만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이마두에겐 사실 이탈리아 이름이 있죠. 어떤 이탈리아 부모가 저런 한자 이름을 붙여줬겠습니까? 이마두의 원래 이름은 뭘까요? 예,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모르는 게 창피한 건 아니죠, 여러분. 저 사람의 원래 이름은 마테오 리치예요. 마테오 리치는 한번 들어보셨겠죠? 역시 생소하군요. 예. 하여간 아침부터 많이 놀라게 되네요. 마테오 리치는 고려 만국전도라는 세계 지도를 중국에 퍼뜨린 사람이에요. 그 지도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나중에 김정호가 지도 만드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준 굉장히 유명한 학자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여러분. 뭘까요? 마테오 리치의 교훈. 정말 마테오 리치가 썼을까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 참 대단히 뻔뻔해요, 여러분. 교훈도 다 남의 글을 베낀 거예요, 여러분. 동양 사람들은 모르겠거니하고 마음껏 베꼈죠, 여러분. 원래 출처는 어디냐? 예, 무려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로마 시대 키케로가 쓴 글에 바로 저 문장이 나온다는 사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옛날 사람들 한결같이 뻔뻔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뻔뻔한 건 누구였다고요? 박지원. 저는 박지원이 정말 싫다니까요, 여러분. 혹시라도 박지원 좋아하는 분 계세요? 설마 하고 아직까지 박지원에 대해서 미련이 있으신 분 있으시죠? 그런 분들의 미련을 산산조각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아름다운 글이 있죠? 이덕무라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약간 기분이 오싹해지거든요. 왜 그러냐?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이덕무도 역시 친구가 굉장히 없었나 봐요. 그래서 좋은 친구 한 명을 찾으면 뽕나무를 심겠대요. 뽕나무 심으면 금방 자라나요? 아니에요. 10년을 기다려야 돼요. 10년을 기다려서 뽕나무가 자라면 누에를 1년 동안 기른대요. 오색 실을 뽑아서 그 실을 마누라한테 던져준대요.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지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마누라한테 던져준 이유는 뭐냐? 친구의 얼굴을 수놓아 달라고. 그래서 그 수놓은 액자를 강변에 가지고 가서 조용히 쳐다보다가 해가 지면 다시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대요. 아름답기도 한데 조금 지나치다 싶기도 하죠, 여러분. 어쨌거나 이 글의 요지는 뭐냐? 정말 좋은 친구를 사귀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덕무의 진심이 담긴 글이에요. 그럼 또 아주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장차 뽕나무 한 그루 심어 삼촌의 그 잎을 딸 터이니 당신은 손수 누에 먹이고 마름질에 비단 한 필 만들구려 어쩌고 저쩌고 이어지는데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왠지 내용이 굉장히 친숙하죠? 조금 전에 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이덕무의 글을 시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덕무가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박지원이 그랬어요. 이덕무가 허락했을까요? 모르겠어요. 허락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이 시를 쓴 의도도 약간 이상해요. 뭐냐? 친구의 부인에게 이 시를 선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여러분? 예. 더 심하게 나가면 박지원한테 욕을 먹을 것 같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자면 박지원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친구는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상식 있는 남편이라면 당연히 부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부인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박지원에게 돈을 빌려줬대요. 이 시는 바로 감사 편지로 쓴 시예요, 여러분. 그 친구 부인에게 돈을 빌려줘서 고마우니까 족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드리겠다. 이거야 뭐 칭찬인지 약간 농담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그런 내용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박지원의 인간성이죠, 여러분. 이덕무의 글을 뻔뻔하게 베꼈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면 참 좋겠지만 박지원은 절대 적당한 데서 끝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 이상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증거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아닙니다, 여러분. 위에 글과 아래 글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위에 글은 이덕무가 쓴 글이고 아래 글은 박지원이 쓴 글이에요. 예, 가만 보면 몇 글자 다르긴 하죠. 하지만 똑같은 글이에요, 여러분. 박지원이 어떻게 했다? 베꼈습니다, 여러분. 박지원은 남의 글 베끼는데 선수였어요. 특히 이덕무의 글을 정말 너무너무 많이 베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질문 하나가 떠오르죠. 저 같은 사람도 아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여러분? 알았어요, 여러분. 다 알았습니다. 박지원이 이덕무의 글을 베낀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왜? 박지원이 이덕무의 글을 베꼈다고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도대체 무슨 소린가요? 이해가 되시나요? 실컷 표절했는데 자기가 표절했다고 자랑하고 다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정은 친구를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지만 조선시대에는 남의 글을 베끼는 것, 그 사람 글을 존경한다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박지원이 이덕무의 글을 요란하게, 티나게 베낀 이유는 뭐라고요? 이덕무를 좋아하고 존경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왜? 박지원은 어떤 사람이냐? 반남 박씨라고 굉장히 유명한 가문의 자손이에요. 팔촌형이 임금의 사위였어요. 집안 수준이 굉장했겠죠? 이덕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 서자였어요, 여러분. 서자는 이름만 양반이지 실제로는 양반한테도 밉보이고 밑에 사람들한테도 존경받지 못하는 아주 이상한 신분이었어요. 그런 이덕무의 글을 박지원이 대놓고 칭찬한 거예요. 니들이 욕하는, 니들이 친구 삼고 싶어 하지 않는 이덕무가 실제로는 굉장한 문장의 대가다. 이런 뜻이라는 것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분위기가 삭막하니까 제가 너무 진지한가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실컷 웃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문장을 보여드리면 여러분은 마음 닿는 대로 실컷 웃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재미있죠, 여러분? 읽는 순간 웃음이 저절로 나죠?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전혀 웃음이 안 나죠, 실제로는? 왜 그럴까요?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하지만 이 시를 읽고 이 시의 맥락을 알면 굉장히 재밌다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위의 글은 박지원이 박재가라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구차하게 자주 신세를 치고 있지만 많이 보내주면 보내줄수록 좋겠네. 또한 술단지를 보내니 가득 채워 보내주면 어떻겠나. 박지원이 저교에서 말한 많이 보내주면 보내줄수록 좋다는 것이 과연 뭘까요? 고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에요, 돈. 박지원은 지금 박재가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박재가 참 한숨이 저절로 나왔겠죠. 그래서 쓴 편지가 바로 저거예요. 얼마 보냈다고요? 2냥. 2냥이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 박지원이 요구한 많이 보내주는 그런 돈은 분명 아니었을 거예요. 술 보냈나요?
안 보냈죠, 여러분. 그 다음 문장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세상에 양주학은 없다. 양주학은 뭐냐? 옛날에 그런 농담들 있죠? 선배들이 모여서 실없이 자기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인생의 최고는 돈이다. 돈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다. 또 한 사람은 무슨 소리냐? 높은 직위다. 높은 직위에 있으면 자동으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돈은 필요 없다. 또 한 사람은 술을 많이 마셨으면 좋겠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마지막 사람은 뭐라 그랬을까요? 자기는 그것들 다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대요, 여러분. 그게 바로 양주학이에요. 박재가가 저 양주학이라고 말을 쓴 건 뭐냐? 너처럼 뻔뻔한 인간은 내가 처음 봤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존경하는 옛사람들이 주고받은 편지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돈 좀 많이 빌려줘. 또 한 사람은 돈 없다 이놈아.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멋진 말로 포장을 한 거죠, 여러분. 또 박지원의 이야기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벌써 심상치 않죠, 여러분? 무슨 소린가요? 박지원이 친구를 신나게 때린 이야기예요,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때렸어요. 볼기를 붙잡아 놓고 뉘어놓고 매질을 했대요, 여러분. 여러분 친구한테 그러실 수 있나요? 박지원은 그럴 수 있어요. 이 친구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박지원한테 맞았을까요? 술에 취해서 박지원 집에 와서 주정을 했대요, 여러분. 이 주정을 한 사람의 이름은 백동수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주 오래전에 TV에서 드라마도 했어요. 무사 백동수라고. 제목 그대로 무사예요. 무사는 뭐죠? 무술을 굉장히 잘한다는 뜻이죠. 박지원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어떤 사람일 것 같은가요? 운동 전혀 하지 않는 뚱뚱한 아저씨예요, 여러분. 그 아저씨가 무사 백동수를 붙잡아 놓고 때렸다는 거예요. 왜? 자기 집에 와서 술 주정한다고. 백동수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박지원 이놈 다시는 만나지 않으리라 결심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자랑하고 다녔대요, 여러분. 언젠가 내가 연암공에게 책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때린 박지원도 놀랍지만 백동수도 참 놀랍죠? 신나게 얻어 터지고도 박지원의 인격을 오히려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줬다는 뜻에서. 이 법칙은 바로 이거죠. 우정은 쓴맛이 아끼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도 친구들과의 우정을 깊이 간직하고 싶으면 쓴말 많이 하세요, 여러분. 친구들 얼굴 보면 할 말 참 많죠. 너는 얼굴이 참. 보통 그 뒤이하는 말을 안 하는데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박지원처럼 끝까지 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후유증은 조금 있겠죠. 하지만 후유증 무서워서 할 말 못하면 안 되겠죠. 박지원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기 아주 아름다운 연애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읽어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시예요. 저물녘의 용수산에 올라 그대를 기다렸으나 그대는 오지 않고 강물만 동쪽에서 흘러와 어디론가 흘러갔습니다. 밤이 깊어 달빛 비친 강물에 배를 띄워 돌아와 보니 정자 아래 고목나무가 하얗게 사람처럼 서 있기에 나는 또 그대가 거기에 먼저 와 있는가 의심했었다고. 박지원의 편지예요. 박지원이 험악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이 편지는 굉장히 색깔이 좀 핑크빛이죠, 여러분. 무슨 뜻이냐? 그대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지 않았대요. 실망한 마음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고목나무에 하얗게 빛이 났대요. 자기가 기다리던 그 사람인 줄 알고 가봤더니 아니었대요, 여러분. 이런 멋진 편지를 쓰다니 이 친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여러분. 박지원이 거의 연애 편지처럼 달달한 편지를 쓴 주인공은 유한준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친구한테 이런 편지를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더군다나 나는 약속을 펑크 냈는데 뭔가
해야 되겠다는 기분이 들죠. 유한준도 뭔가를 했어요. 뭘 했냐? 자기가 쓴 아주 훌륭한 글 한 편을 편지에 붙이고 뭐 사과의 말을 간단하게 덧붙였겠죠. 그랬으면 두 사람의 사이는 참 좋아졌어야 마땅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박지원은 친구의 글을 읽자마자 곧바로 답장을 썼어요. 그게 바로 이 답장이에요. 옛날 말들이 많아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네가 보낸 글을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글이 참 개판이더라. 여기는 맞춤법도 안 맞고 여기는 인용인도 잘못되고 어쩌고 저쩌고. 내가 너를 아끼지 않으면 아무 말도 안 했겠지만 너를 너무 아끼는 탓에 이렇게 네 글을 다 고쳐서 보내주는 거다. 이렇게 답장을 썼대요, 여러분. 유한준이 보니까 자기 글에 빨간 줄이 쫙쫙 그어져 있고 투정한 문장들이 잔뜩 써 있었어요, 여러분. 유한준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백동수처럼 역시 박지원은 참 훌륭한 사람이로구나. 배울 게 많은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유한준은 성품이 여러분들하고 무척 비슷했어요. 아닌가요? 저하고 굉장히 비슷했어요. 무슨 말이냐? 완전히 삐졌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삐졌냐? 박지원한테 절교 선언했어요, 여러분. 너 같은 인간하고 내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절교만 하고 끝냈으면 다행이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열하일기 지금은 모두 훌륭한 책이라고 하지만 조선시대 때 굉장히 욕을 먹었어요, 여러분. 왜? 청나라의 언어를 썼다는 욕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 욕을 처음 퍼뜨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유한준이에요. 왜? 이 편지 때문에. 이 편지를 잊지 못하고 욕을 퍼뜨린 거예요.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박지원 할아버지 무덤을 파헤쳤어요. 자기네 무덤으로 삼으려고. 그것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나고 두 가문은 아주 원수가 됐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바로 이 편지 때문에. 박지원의 너무나도 철저하게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해주는 친절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에게 단점을 과감하게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약간 눈치를 좀 봐야죠. 친구의 인격이 어느 정도 되나, 내가 욕을 해도 받아들일 사람인가, 아니면 욕을 하면 삐질 사람인가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원의 쓴말하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다 아셨겠죠, 여러분? 박지원의 한 가지 장점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쓴말을 했다는 거, 여러분. 상대가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하여간 가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박지원이 그 쓴말하는 대상 중에 굉장히 높은 사람이 하나 걸려들었어요. 바로 홍구경이에요. 이름 다 들어보셨죠? 정조 시절에 거의 정조 못지않은 권력을 휘둘렀던 정조의 옛 스승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상황이 그 정도 되면은 여건을 감안해서 욕을 안 하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박지원은 계속 욕을 해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홍구경이 박지원 잡아다 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 박지원 이 소식을 친구한테 전해 들었는데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래, 내가 할 말한 것뿐이니까 죽이려면 죽이라고 해. 이렇게 했을까요? 그랬으면 박지원이 아니죠,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즉시 말을 타고 멀리 도망갔어요, 여러분. 산골짜기로,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깊은 산골짜기로 도망을 갔어요. 왜? 살기 위해서. 그 도망간 지역의 이름이 뭘까요? 그곳이 바로 연암역이란 곳이에요, 여러분. 박지원의 호연암은 바로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 박지원이 사라졌으니까 홍구경으로서는 약간 난감하겠죠? 계속 추적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홍구경에게 아주 중요한 팁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유언호란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언호가 홍구경을 찾아가서 저렇게 말했대요. 박지원을 자기가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사람이 완전히 형편없게 됐대요.
혹시 여기 선생님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절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엔 잘 나갔는데 지금 개성에서 훈장 노릇을 하고 있대요. 그 당시에 양반이 훈장 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은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현호가 홍구경에게 이 말을 한 뜻이 뭘까요? 박지원은 이미 갈 때까지 간 사람이니까 이제 더 이상 추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실 유현호는 박지원의 둘도 없는 친구였거든요. 친구의 목숨이 걱정돼서 홍구경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홍구경도 납득했나 봐요. 그 다음에 더 이상 박지원을 추적하지 않았대요. 보통의 친구라면 이 정도 수준에서 끝냈겠죠. 하지만 유현호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개성의 관리로 자원했어요. 왜? 연암협이 개성 근처였기 때문에 박지원을 도와주기 위해서 개성 관리로 자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인품이 굉장해 보이죠? 이 정도 인품이기 때문에 정조도 유현호가 개성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다시 서울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서울로 돌아가야 되는데 박지원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워낙 쓴말도 자주 하는 데다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돈 버는 데는 재주가 완전히 꽝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조치 하나를 취해놓고 가요.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옛사람들 약간 은근히 뻔뻔한 구석이 있는 게 보통 돈이 아니라 나라 돈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유현호가 하는 말이 참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혹시 갚으라고 연락 오면 자기한테 말하래요. 연락이 안 오면 그냥 넘어가란 뜻이에요, 여러분. 참 정겨운 사회였죠, 여러분. 어쨌거나 나중에 박지원이 돈을 갚기는 갚았대요,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참 좋은 친구인데 유현호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박지원한테 해줬어요. 뭐냐? 몇 년 후에 박지원이 서울로 돌아왔는데 완전 백수예요. 박지원은 과거도 안 봤던 데다가 뭐 딱히 하는 일도 없었거든요. 유현호가 정조한테 직접 추천을 했어요. 박지원 취직시켜달라고. 그래서 박지원은 나중에 관리로서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게 되거든요. 누구 도움이라고요, 여러분? 유현호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나온 법칙이 바로 이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법칙이에요, 여러분. 왜? 제가 몹시 가난하거든요, 여러분. 친구도 몹시 없는 데다가 친구들이 참 야박해서 손을 한 번 내밀고 대부분 끝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친구 도울 때 어떻게 된다고요? 끝까지 도와주세요. 박지원이 쓴 편지를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이 편지의 내용은 이거예요. 조금 전에 말한 박제가 있죠. 박제가와 이동무가 둘도 없는 친구라고 했죠. 근데 이동무는 몸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세상을 떠났대요. 근데 박제가는 이동무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그 슬픔에서 도대체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왜냐? 여러분은 박제가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박제가는 지금으로 치면 완전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박제가 가는 곳에는 반드시 시끄러운 일이 터져요. 왜냐? 완전히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임금한테도 따지고 양반들한테도 따지고 자기 할 말을 다 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 도에 맞지 않게 친구가 죽었는데 몇 달, 한 달 정도 슬퍼하고 일상생활로 돌아오면 될 텐데 계속해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박제가 욕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박제가한테 욕을 퍼부어댔어요. 그때 쓴 박지원의 편지가 바로 이거예요. 박제가를 변호하는 편지예요, 여러분. 박제가가 도대체 왜 그렇게 슬퍼하는지 변호하는 편지예요. 취지는 참 좋은데 내용이 좀 그래요. 혹시 너희들 결혼했으니까 부인들 있지?
부인이 죽으면 너희들 어떻게 할래? 다시 결혼하면 되잖아. 부인이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하면 되지? 첩을 얻으면 되지. 왜? 부인이란 것은 옷이랑 똑같으니까. 여러분, 옷 많으시죠? 옷에 구멍이 나면 요새 누가 옷을 꿰매서 입나요? 어떻게 하면 되죠? 가서 사면 되죠. 옷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환불하면 되죠. 다시 사면 돼요. 옷을 샀는데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가서 하나 더 사면 돼요. 박지훈이 생각하기에 아내는 옷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박지훈의 여성관이에요. 참 훌륭하죠? 그런데 친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친구는 대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내는 죽으면 새로 얻으면 되고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되지만 친구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재가가 저렇게 슬퍼한다는 내용의 편지예요. 뜻은 알겠는데 기분은 살짝 나쁘시죠, 여러분? 뭐 어쩌겠어요. 박지훈이 아무리 현대적인 글을 썼다고 해도 200년 전 사람이에요. 200년 전 양반들의 생각이 이랬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지는 뭐냐? 친구는 대체 불가능하다.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박지훈은 아내랑 나이가 같았어요. 부인이 박지훈 나이 50세 때 세상을 떠났대요, 여러분. 박지훈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말대로 드디어 찬스가 왔다. 신나서 새로 교체를 했을까요, 여러분? 박지훈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참 이상한 인간이죠? 이 인간은 욕을 하고 싶다가도 이상한 짓을 굉장히 많이 한다니까요. 평생 독신으로 살고 말았으면 뭐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또 한 가지 이상한 짓을 했어요. 뭐냐? 아내에게 바치는 편지를, 시를 수십 편 남겼어요, 여러분. 내용이 참 그렇죠? 도무지 박지원 글이라고 상상이 안 되는 굉장히 감상적인 시예요. 아무래도 부인을 굉장히 사랑했던 건가 봐요. 하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자기 한 말을 절대 지키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 친구한테는 친구만 좋다고 하더니 자기는 마누라를 평생 잊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글은 박지원의 이상한 글 중에서도 1등이에요, 여러분. 뭐냐? 친구 죽은 자리에 가서 읊은 글이거든요, 여러분. 보통 친구가 죽은 자리에 가서 글을 읊는다. 어떤 글을 읊을까요? 친구를 추모하는 글을 읊겠죠. 이 친구는 인격이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평소에 개차반으로 살았어도 죽은 자리니까 좋은 말만 골라서 썼겠죠? 박지원 어떻게 했을까요? 하필이면 서로 술 취한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했어요. 둘 다 술을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술 마시면 어떻게 되죠? 예, 꼭 싸우게 됩니다. 두 사람도 굉장히 많이 싸웠나 봐요. 그냥 싸우면 또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어떻게 서 있어요? 서로 옷도 벗기고 꼭지가 돌도록 취하고 토하고 난리가 났대요, 여러분. 온 세상에 지금 가족들이 다 있는데 추모하는 자리에서 왜 하필 이런 글을 써서 읊었을까요, 여러분? 인간성이 정말 개판이라서 그런 걸까요? 예, 박지원의 진심은 사실 마지막 문장에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썼죠? 석치는 참말로 죽었구나. 저는 여기에 박지원의 진심이 있다고 봐요. 도대체 어떤 친구인데 나랑 매일같이 술 마시면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고 쌈박질도 신나게 하던 그런 친구인데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가. 저는 이렇게 슬픈 제문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앞에서 석치는 훌륭한 사람이고 어쩌고 저쩌고 했으면 별로 실감이 안 났겠죠. 근데 박지원은 신나게 엉뚱한 소리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아주 간단하게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죠. 내 친구가 정말로 죽었구나. 예, 바로 이게 7번째 법칙이에요. 정말 좋은 친구였다면 세상을 잃은 기분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죽었는데 이 친구는 참 좋은 친구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은 절대 좋은 친구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친구를 잃으면 할 말이 없어지는 게 마땅하죠. 슬퍼하기보다는 화가 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왜? 나만 혼자 남게 되었으니까. 오히려 원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나를 두고 네가 먼저 죽었느냐.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저런 욕에 가까운 문장을 쓰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목은 우정 지속의 법칙인데 왠지 박지원 성토대회 같은 이상한 느낌을 주는 강연을 여러분 듣고 계셨죠? 근데 박지원을 이렇게 마냥 몰아세우면 모르긴 몰라도 어딘가에 있을 박지원 후손한테 제가 크게 혼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사실 박지원이 이렇듯 이상한 사람으로 된 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박지원이 30대 때 아주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이희천이라는 사람이 죽었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희천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사형장에서 사형을 당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사형을 당한다는 것은 역적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희천이 어떤 역적질을 했을까요? 이희천이 한 것은 딱 한 가지 행동밖에 없어요. 나라에서 금지한 책을 읽었다는 거. 더 놀라운 건 그 책이 금서인지 모르고 읽었다는 거.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건 그 책의 원래 주인이 박지원의 일가 친척인 임금님의 부마였다는 거. 이렇게 되면 보통 거기에다 이희천은 또 굉장히 좋은 집안의 양반이에요. 대략 용서를 하거나 아무리 혼을 내도 유배 정도 보내는 것이 보통이겠죠. 근데 그 당시 임금은 영조였는데 이희천을 단번에 사형장으로 보내버렸어요. 이희천이 사형장에 갔으면 원래 책의 주인인 영조의 부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니까요. 이 사건을 경험한 박지원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안 그래도 영조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박지원은 사실 굉장한 골수 노론이에요. 그래서 탕평책이니 뭐니 하는 그런 정책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자기 친구들은 잘 알지도 못했던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사형을 시키고 자기 친척형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용서를 받는다. 이상하죠? 박지원 어떻게 했을까요? 집안에 처박혔어요, 여러분. 그 뒤에 나오죠?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았고 세수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며칠씩 굶기만 했대요. 아무것도 안 먹고. 왜? 제 생각엔 거의 죽을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더러운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 하지만 박지원은 죽지 않았죠, 여러분. 끝내 살아남아서 온갖 쓴말들을 다 하고 다녔죠. 예,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오늘 강연 제목에 속아서 오셨죠, 여러분. 강연 제목은 우정 지속의 법칙인데 오늘 내용의 대부분은 뭐였죠? 박지원 욕하기였죠, 여러분. 설마 제가 박지원을 정말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사실 박지원은 제가 제일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작가예요. 저도 박지원처럼 살고 싶어요. 근데 이미 글렀죠. 글도 개판인데다가 친구도 별로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래도 계속 박지원을 닮은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박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알았으면 하는 소망에서 박지원에 대해서 약간은 과장되게 이야기를 한 것도 있으니까 너무 박지원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인에게 통용되는 우정의 법칙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기계발서 있으면 절대 사지 마세요, 여러분. 만인에게 통용되는 법칙은 없고요. 여러분이 찾아내실 수 있는 법칙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지 마시고요. 꼭 집에 가서 이 한 가지만은 내 곁에 있는 친구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한 가지 법칙만은 생각하신다면 오늘 강연도 뭐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겠죠, 여러분. 뜻밖에도 좋은 분이 안 계시는군요. 원래 학교에서 저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학생들이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서 저를 굉장히 많이 부르는데 시간 탓인지 너무 형편없는 내용 탓인지 아무도 졸지 않고 들어주셔서